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내리며 골목 전체가 잠든 시간입니다. 오래된 주택가 끝에 서 있는 2층 양옥집은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철제 난간에 녹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 정부는 오래전 홀로 남은 뒤로 매일 같은 시간에 깨서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불을 켜고 10개 김이 나는 보리차를 따르던 참이었습니다. 전날 이웃집 가스 냄새가 심하다고 택배기사에게 하소연했던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오래된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끔씩 누출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창문을 닫으려다 반지하 쪽에서 이상한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속이 스치는 듯한 딱, 딱 하는 규칙적인 소리였죠. 처음에는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분이 하단 창문을 열어보려던 순간 지하 계단에서 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젊은 여자의 외침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반지하를 세내어 살던 세입자였죠. 평소 말수가 적고 집에 거의 불을 켜지 않던 그녀는 동네에서도 낯선 존재였습니다. 정부는 겁이 났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녀가 방금까지 전력을 다해 달려왔음이 분명했습니다. 손에는 누렇게 녹슨 금속 조각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떨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이 집이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정분이 놀란 눈으로 물었지만 유나는 대답 대신 정분의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정분은 반쯤 신을 벗은 채로 계단을 거의 끌리듯 올라왔습니다. 순간 바람결에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가 섞인 가스 냄새가 퍼졌습니다. 유나는 숨을 참고 계단 위로 밀쳐 올리듯 정분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찰나 아래쪽에서 전류가 튀는 소리와 함께 섬광이 번졌습니다. 골목 전체가 한순간에 푸른 빛으로 뒤덮였습니다. 폭발 소리에 유리창이 동시에 깨지고 먼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웃집 창문에서 놀란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었고 몇몇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부는 가까스로 담장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고열이 스쳐 지나가고 머리카락 끝이 그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유나의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래쪽은 무너져 내리고 잔불이 남은 콘크리트와 뜨거운 시멘트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몇 분 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몰려오고 구조대원들이 불길 사이를 헤치며 내려갔습니다. 가스통 폭발입니다. 인명 확인 필요합니다. 구조대의 외침이 섞여 들렸습니다. 정부는 정신이 멍한 상태로 담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담요를 덮어주고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폐허가 된 계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검은 연기와 함께 타버린 문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는 중 정분의 귀에는 여전히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고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훨씬 무서운 무언가에게 쫓기던 소리였죠. 그녀는 구급차 안에서 손을 가슴에 꼭 모아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유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망가세요라는 단 한마디가 귀에 박혀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만 정분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정부는 퇴원 수속을 밟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새벽 폭발의 불길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노란 격리 테이프가 둘러진 골목은 아직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벽면엔 연기가 그을린 흔적이 그대로 남았고 반쯤 녹아내린 계량기가 아직도 삐걱거렸습니다. 정부는 폐허가 된 집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머리칼 속에 남은 제 냄새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죠. 관리소의 젊은 직원이 다가와 안으로 들어가긴 힘드실 겁니다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가 내 방 아래에 있었어요. 그걸 그냥 두고 갈 순 없죠. 그녀는 해진 가디건 소매를 걷어붙이고 계단 아래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전자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관리인이 망치로 잠금쇠를 풀자 뜨겁게 식은 금속 냄새와 함께 시커먼 그을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가재도구가 모두 불의 타 페어처럼 뒤엉켜 있었죠. 그러나 특이하게도 한쪽 책상 위엔 노트북이 멀쩡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본체가 켜져 있었어요. 정부는 본능적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숫자와 알파벳이 섞인 암호가 짧게 반짝이며 사라졌습니다. 파일이 자동 삭제되는 듯한 화면이었죠. 관리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원격으로 접속한 것 같습니다. 그제야 정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유나가 몸담았던 공간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구석에는 망가진 냉동 박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얼음 대신 붉은 비닐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본 수혈용 백과 비슷했지만 라벨이 모두 긁혀 사라졌습니다. 정분이 손을 대는 순간 바닥과 벽이 동시에 약하게 진동했습니다. 관리인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안이 약해졌나 봅니다. 이 근처 공사 때문에 하지만 진동은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리듬이었습니다. 정부는 눈을 아래로 떨구며 이건 땅속에서 나는 소리네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관리인은 겁이 나서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사건 기록실. 하성은 폭발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표면상 원인은 가스 누출로 결론 났지만 현장 사진에서는 다른 점이 보였습니다. 폭발 중심점에서 발견된 금속 파편이 일반 가스통 재질이 아니었습니다. 하성은 담당 기술 분석관에게 문의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쓰던 장비입니까? 분석관이 모니터를 확대하며 대답했습니다. 냉각장치 조각 같네요. 그런데 이 제조번호 그는 모니터를 더듬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15년 전에 폐쇄된 백청 연구단지 장비에 쓰던 겁니다. 그 말에 하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부는 그날 저녁 관리소 사무실 벽에 붙은 무너진 건물 설계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표시된 배관 라인 중 유나의 방 아래로 이어진 통로가 실제 구조와 다르게 그려져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형광펜으로 줄을 덧그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또 다른 공간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침 밖에서 동네 주민들이 웅성이고 있었어요. 하수관 공사 나온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장비도 새 거래요. 새벽에 트럭이 또 다녀갔대. 주민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트럭 한 대가 골목 끝에서 천천히 후진하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이 아니라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낌새 때문이었습니다. 유나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꿈결에도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누구도 살지 않는 반대편 골목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정부는 몸을 일으켜
창문을 스쳤지만 어둠 너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틀에 손을 댔을 때 차가운 바람과 함께 희미한 냉각장치의 진동음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듯 땅속 깊은 어딘가에서 느리게 맥박치고 있었어요. 유나는 지하 어딘가 침침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을 때 벽 하나에는 오래된 전선과 고장난 모니터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천장의 전등은 깜빡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유나는 몸을 일으키려다 손목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규칙적으로 진동하는 소리와 B- 하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향해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쇠사슬에 가로막혀 멈춰야 했습니다. 그 순간 철문 너머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죠. 유나는 숨을 죽인 채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중년 남자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실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유나를 아래 위로 바라본 뒤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마치 기계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여기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두 끝난 일이에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팔에 작은 센서를 붙이고 모니터에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은 채 끊어진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지하방, 정분 할머니, 불길, 그리고 방 안의 금속 조각까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도망쳐야 해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기계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빛이 꺼지고 방 안이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유나는 손목에 쇠사슬을 잡아당기며 온 힘을 다해 몸을 흔들었습니다. 반면 마을에서는 유나의 실종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성은 경찰서를 돌며 유나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주민들은 불길한 기운이 퍼졌다며 서로 집안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밤마다 낯선 트럭이 골목을 순회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동네 청년들은 CCTV를 확인했으나 트럭에는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하성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한편 이도연은 검은 트럭을 운전해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트럭 뒷좌석에는 쿨러에 담긴 여러 개의 혈액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트럭을 멈추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조작된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어두운 골목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성은 마을 외곽 공터에서 포착된 드론 영상 속 장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폭발 현장 인근에서 열감 반응이 포착됐고 그 중심에는 유나의 흔적이 감지됐어요. 그는 즉시 자료를 분석하며 실험체 33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파일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고 사진 속 인물은 놀랍게도 정분이었습니다. 하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이 할머니가? 그는 급히 자료를 외장 드라이브에 복제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 내부망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 접근 기록을 삭제해놨습니다. 그는 즉시 총기를 챙겨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불빛이 사라지고 가로수 그늘 사이에서 느릿한 인형이 따라붙는 게 보였습니다. 하성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때 도로 끝에서 트럭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이도연의 트럭이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하성은 문을 열고 다가가며 이 근처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시받은 일입니다. 남은 장비를 회수하라는 명령이었죠. 하성은 그가 경찰 소속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 장비 유나와 관련 있죠? 라고 물었지만 이도연은 아무 말 없이 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떠나던 순간 하성은 트럭 뒷좌석 창문에서 냉각장치 같은 금속 광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트럭이 사라졌습니다. 하성은 서둘러 정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분은 여전히 폐허가 된 집안을 정리하며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낡은 앨범을 넘기다가 유나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수많은 숫자와 함께 길 밑에 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성은 메모를 부드럽게 집어들며 이건 좌표에 가깝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부는 그제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애가 뭔가 알고 있었어요. 나를, 아니 우리 동네를 지키려 했어요. 하성은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함께 유나의 방이 있던 자리 아래를 파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은 조용했지만 흙을 파낼 때마다 금속과 유리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한 점에 멈춘 순간 그 아래에서 구부러진 계단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숨을 고르며 이런 게 우리 집 밑에 있었다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계단은 아스팔트 바닥 및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성은 무릎을 굽혀 먼저 내려갔습니다. 좁은 통로 안은 습기와 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분도 따라 내려가며 벽을 짚었습니다. 통로 끝에는 솜털처럼 얇은 먼지가 덮인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 위에는 33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성이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보안 패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에 연결해 잠금을 해제하려 시도했습니다. 잠시의 정적 끝에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오래된 컴퓨터와 파손된 유리캡슐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성은 복제약품의 잔여 표식을 보고 이곳이 연구시설의 잔존 구역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의 사진 한 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유나와 똑같이 생긴 소녀의 모습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성이 사진 뒷면을 뒤집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은 물질보다 오래 남는다. 그 문구를 읽은 순간 정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불현듯 유나와 같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이곳에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속에는 아직 식지 않은 기계음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어둠 너머로 작게 손을 뻗었습니다. 유나야, 거기 있니라는 미세한 속삭임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시설벽이 떨리며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금속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성은 지하실 내부를 천천히 비추며 걸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깜빡이는 비상등 아래에 유리 캡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깨져 있었지만 한 구획만은 여전히 전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하얀 액체가 끓는 듯 요동치고 어떤 형체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성은 장비를 살피며 냉각통의 전원선을 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경고음을 울리며 자동 복구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성은 당황한 눈으로 정분을 바라봤고 정부는 본능적으로 장비에서 떨어졌습니다. 벽면 모니터에 자동 로그가 흘러나왔습니다.
프로토타입 Y-33 재가동, 기억 연동 프로세스 재개. 화성은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이곳이 단순한 실험장이 아니라 기억 보건소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경찰 신분증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전부 감췄군요. 유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을 멈추려 했던 겁니다. 정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붉은 빛이 비치더니 벽면 모니터 속 인식 장치가 반응했습니다. 정분의 얼굴을 스캔하며 유전자 일치율 99.97%라는 표시가 전멸했습니다. 그 즉시 내부의 유리캡슐 안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끈적한 액체 속에서 유나와 똑같은 실루엣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정분의 숨소리가 막혔습니다. 하성이 한 걸음 물러서며 경찰용 권총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캡슐이 폭발하듯 열리며 냉각액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유나는 흡사 살아난 사람처럼 눈을 떴습니다. 유나야?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나는 느릿하게 머리를 들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천장 조명이 번쩍이며 기계 장치가 스스로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성은 정분을 감싸며 외쳤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폭주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유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뇌파가 서로 다른 신호를 번갈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의 기억 그리고 복제된 실험체의 기억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쓰러진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젠 끝내야 해요. 정분은 달려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지만 손끝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폭주하자 이도현이 들이닥쳤습니다. 총격음이 울리고 복제 장비의 유리들이 동시에 깨졌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시설은 자폭 코드가 들어갔어요. 하성이 정분을 부축해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전력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녀가 접속하자 시설 전체 전원이 일시에 꺼졌고 붉은 경보등이 차례로 소멸했습니다. 이도현은 뒤돌아서서 마지막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잘 가요. 그게 당신이 원하던 거라면. 정분과 하성은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뒤편의 통로가 붕괴하면서 거대한 굉음이 일었습니다. 먼지와 연기로 세상이 뒤덮였고 공중엔 타는 금속 냄새가 돌았습니다. 정부는 무너지는 입구를 바라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미세한 전류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폭발의 중심에서 단 한 점의 푸른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어요. 그건 유나의 기억장치가 남긴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정부는 귀를 막고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세요, 할머니. 하성은 폭발 현장 정리 명령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덩이 주변은 거대한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군인과 기술요원이 분주히 장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출입이 거부됐습니다. 이 구역은 국가 기밀 조사 중입니다. 라는 답변뿐이었어요. 그때 무전기 속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남은 데이터 전부 복구될 겁니다. 유나의 기록도요. 하성은 귀를 기울였지만 노이즈만 남았습니다. 그는 몰래 뒤편 임시 통제본부로 향했습니다. 안쪽 모니터에는 Y33- 잔여 신호 탐지 중이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집으로 돌아와
마을 끝자락의 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부엌 아래에서 전류가 흐르는 듯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이젠 괜찮을 거예요라 중얼거리며 손에 쥔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TV 화면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유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아요. 목소리는 왜곡되었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정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낮고 규칙적인 박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고요한 부탁처럼 느리게 울려 퍼지는 소리였어요. 며칠 뒤 마을은 완전히 봉인되었고 군 트럭이 드나들며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정부는 보안 울타리 밖에 서서 허물어진 집을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전선 너머로 희미한 진동이 전해졌고 주민들도 그 소리를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성은 마지막으로 경찰 보고서를 정리하며 유나의 이름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바람이 불자 폐허 아래 묻힌 금속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누군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며 지도에서조차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매일 새벽마다 깨었습니다. 먼 기억처럼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귀 끝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성은 은퇴 후 남몰래 유나 사건의 기록을 정리해 한 권의 원고로 묶었습니다. 제목은 문을 두드린 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자 그 소리가 마치 유나의 신호처럼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이제 그만 쉬어요. 하성이 중얼대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푸른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